제가 뚱딴지같이 첫 질문이 웨스트윙에 대한 거예요. 웨스트윙 첫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왜 과거 미드 시리즈, 미드는 미국 드라마죠. 미드 시리즈 중에 하나인 웨스트윙은 정치 드라마인데 그토록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을까요? 정치가 일반 시민들한테 인기가 없잖아요. 별로 인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거의 뭐 정말 그런 히트작이 없었습니다. 시리즈 계속 이어지는 내내 에미상도 몇 차례나 받았고, 그래서 왜 그토록 인기를 끌었을까요? 라고 제가 이번 학기 개설됐던 이제 웨스트윙에 대한 강의에서도 한번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강의 들으시는 분 혹시 이 중에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질문이 할 게 아니라 그분들 빼고. 혹시 웨스트윙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웨스트윙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냥 수업 시간에 보니까요. 수업 시간에?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흥미가 있어요, 웨스트윙이? 특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잠깐 생각하실 틈을 드리고, 웨스트윙 보신 분. 이럴 땐 또 다 안 봤다 그럴 텐데. 네. 용기. 웨스트윙에서 매력적인 점이 어떤 점이 있어요? 그분들 연기하시는 거 보면 제가 물론 그분들 모습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정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게 좀 보여요. 그렇죠. 아주 리얼하게 연기를 하죠. 방금 왜 그렇게 리얼하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단지 프로페셔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 드라마 만들 때는 엄청나게 기획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앞에 자막 보면 디디 마이어라고 하는 실제 스타 정치인들이 다 하나하나 다 이 콘티에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얘기들이 다 그냥 픽션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주 실제 발생했던 사건들을 잘 엮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웨스트윙의 매력이라는 건 그만큼 실제적인 거에 대한 그 감수를 철저히 받았다. 그러니까 뭐 우리 드라마는 제작비들이 좀 적어서 그런지 사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누가 웨스트윙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그 한국판 웨스트윙.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소울킨처럼 개혁적 마인드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서 스스로 안 써줬으면 좋겠는데 누구라고 실명을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누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만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이 있죠. 근데 그것도 좋은 지적이었어요. 방금 좋은 지적인데 또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유권자들 중에서 좀 개혁적 성향의 유권자들,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 자유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 시민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모든 욕망, 기대, 정치에 대한 열망, 이걸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기가 막히게. 소울킨이 마치 그 사람들의 두개골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사실 그럴 수 있었던 건 소울킨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이 사람은 리버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사실 방학 때 여러분 시간 되시면 다들 한번 그거 보시면 영어도 엄청나게 느시고 또 엄청나게 미국 정치를 아시게 될 겁니다. 물론 또 영어에 대한 엄청난 좌절감을 맛보실 거예요. 왜냐? 제가 그래서 그래요. 왜냐? 거기는 사람들이 다 김수미예요. 다 전원일기의 김수미 할머니예요. 왜 그렇게 말을 빨리 하는지 못 알아듣는 게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 웨스트윙의 매력이라는 건 이 어떤 진짜 정치, 진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감동시키는 정치가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한번 이 웨스트윙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한번 좀 보고 한 10분 정도, 10분 내지 한 15분 뭐 이 정도 한번 보고 나서 이거랑 갑자기 제가 왜 얘기를 오바마 맥케인의 시리즈를 왜 뚱딴지같이 웨스트윙에서부터 시작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그 연관관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저도 이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웨스트윙이 너무 드라마를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간단히 보시기 전에 설명만 하면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 민주당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예산 법안을 거기다가 공화당이 이걸 방해 공작을 펴서 그 민주당 예산 법안에다가 수정안을 첨부했어요. 이 수정안을 첨부하게 되면
그 수정한 내용이 민주당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면은 당연히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지리한 지연이 되게 되고, 이게 대표적인 미국 의회에서의 전술입니다. 전혀 예를 들어서 제가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어떤 법안을 제가 제출했다고 칩시다. 그럼 다른 쪽 당이 월드컵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축제 문화에 대한 법안, 관련이 없잖아요. 관련이 없는 걸 마구 덧붙이는 거예요. 덧붙여서 그 관련이 없는 그 덧붙이는 거, 특히 어떤 걸 덧붙이냐면 상대 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독약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잠깐 보실 그 맥락이 뭐냐면은 이 민주당 법안에다가 뭘 덧붙이게 되냐면은 이 센서스 아시죠? 센서스 뭐예요? 인구조사. 10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를 민주당이 그러니까 샘플링으로 하는 것을 어떤 위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 시간 걸려야 되는데 간단히만 얘기드리면 이런 거죠. 뭐냐면은 여러분 샘플링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편리하게도 만들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어떤 논쟁이 있냐면요.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방문을 하게 되면 낮에 방문하게 되면 못 만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직장인. 그렇죠? 그리고 인종적으로 따지면 어느 인종이 특히 못 만나겠습니까? 네? 왜요? 그렇죠. 사실 백인도 맞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저소득층 흑인들 낮에 붙어 있기 어렵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 딸 수지 보모해주신 흑인분 제 8시인가 9시에 일 마치고 가세요. 제가 잘 가세요 집으로 흑인분이세요. 참 저희랑 참 친했는데 잘 가세요 하니까 저 집에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전철 타고 또 다른 하루에 3개를 띱니다. 그리고 11시에 집에 들어가요. 11시에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이들과 가족의 가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게 삽니다. 그런 분들 센서스 그러니까 다 조사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빠지게 되죠. 그런 분들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10년마다 센서스에 따라서 인종별 좋은 정책들 예산을 배분하게 되는데 그 예산 배분에서 불이익을 당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민주당 쪽에서는 샘플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자. 공화당은 그건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에는 다 조사하라고 나와 있다를 가지고 논쟁이 됐는데 그 논쟁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 3명을 민주당 쪽에서 설득에 성공하면 자기네 법안을 관철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이 3분 중에서 한 분이 오늘 보시게 될 비디오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흑인 분이신데 와이프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하원 의원으로 승계를 됐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소위 속된 말로 초짜예요. 초짜인데 그분이 어떻게 마음을 바꾸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사설이 길어져 버렸는데 그 부분을 한 10분 정도 간단히 보시고 나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장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맥락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이 사전에 그 맥락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건 서로 당파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망가뜨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든지 간에 선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선거는 너무도 멀고 선거 이전에 인사, 청문회든 아니면 특별 검사든 아니면 섹스 스캔들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든지 간에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 때 빈스 포스터라고 알칸소에서 클린턴 부부 친구가 있는데요. 법률 자문을 맡았는데 어느 날 자살을 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그것이 힐러리와 빌 클린턴 부부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자살하기 전에 이 친구가 남긴 말이 워싱턴에서는 서로 다른 당파를 망가뜨리는 것 혹은 죽이는 것을 스포츠처럼 생각하는 인간들만 사는 것 같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참 비극적으로 자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미국의 정치는 굉장히 뭐 좋게 얘기하면 치열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나도 노골적 당파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솔킨이라는 사람의 얘기는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당파를 떠나서 때로는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중심에 놓고 문제 해결을 생각하면 그리고 상대의 논리 중에서 긍정적인 것, 받아들일 만한 것들을 또 수용할 만한 것들은 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한 미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너무나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기엔 상식적이지만 워싱턴이나 혹은 한국의 여의도 같은 데서는 조금 덜 떨어진 인간, 세상 물정 모르는 인간 취급받기 딱 좋은 그런 거죠. 제가 옛날에 한번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을 굉장히 칭찬을 했다가 그 진보적인 분들한테 엄청 욕을 얻어먹었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진보는 보수를 칭찬하면 안 되고 왜 보수는 진보를 칭찬하면 안 되는지. 솔킨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미국이 중요하지 민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 그래서 이 웨스트윙을 보면은 이 당파성에 대한 어떤 당파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어떤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자기의 그 지역구의 이익, 자기의 이익을 넘어서서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관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정치 시간에도 잠깐 이 얘기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거기서 가상의 대통령 바틀리가 선거 유세를 합니다. 선거 유세를 하는데, 여기 앉은 분들은 바틀리 지역구에 있는 농민들이에요. 우유 제품을 생산하는 그 농민들인데, 바틀리가 의원 시절에 이 농민들의 이익에 반해서 우유값을 낮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가장 중요한 농민들의 지역구 이익을 위배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타운홀 미팅을 하는데 농민 중에 하나가 손을 들고서 당신 말이야, 당신 의원 시절에 우리 속된 말로 엿먹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I screw you 하면은 뭐 속된 말이잖아요. 그래, 내가 너 뭐 완전 속였다. 너 망가뜨렸다. 라고 솔직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유값이 좀 더 그 가격이 다운되면 나에게는 당신은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우리 미국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나에겐 더 중요하다. 그런 저소득층 빈곤층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는 당신을 스크루했다. 당신이 나를 뽑기 싫으면 뽑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나는 내 이 신념은 버릴 수가 없다. 세상에 그거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거 캠페인 기간에 가장 민감한 기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서 이 웨스트윙에 나오는 어떤 개혁적인 사람들이 속된 말로 뿅 간 거예요. 아니, 이런 정치인도 있구나. 자기의 이익과 어떤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이상한 정치인도 있구나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웨스트윙 얘기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이번 대선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진짜라는 거, real thing이라는 거, 이걸 이해해야 이번 대선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 real thing이라는 거, 진짜 배기 정치인, 그러니까 real, 진짜 것. 그러니까 진짜 배기 정치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가 이 웨스트윙의 일관된 화두입니다. 그 진짜 배기의 기준은 지금 여기 여러분들한테 계속 물으면서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당파성도 때로는 초월하고, 때로는 자기의 이익도 초월하고, 때로는 자기의 가치가 이익보다 더 중요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real thing. 이번 대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real thing을 찾아서 라는 게 이번 대선의 코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미국인들 속에 면면이 흐르는 욕망이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욕망. 그게 뭐냐면은 진짜 영웅을 기다려요. 슈퍼맨이나 이런 거 보셔도 아시다시피 정치에 있어서 진짜 정치인을 기다립니다. 그 미국 역대 역사상
진짜 정치인에 가장 가까웠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몇 있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진짜 정치인에 가까웠다. 그렇죠. 케네디. 미국의 영원한 연인, 진보의 연인일 뿐 아니라 보수의 연인이기도 한 또. 그렇죠. 링컨 대통령. 그렇죠. 링컨 대통령도 진보의 영웅이고 보수의 영웅이고 미국의 영웅이죠. 또. 뭐, 그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른데 저는 티오도르 루즈벨트라고 하는 위대한 보수 대통령. 그분을 또한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상 진짜 백이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7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 진짜 백이를 찾기 어렵다라는 환멸감 같은 게 미국을 지배합니다. 케네디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영원한 자신들의 연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비극적으로 그 생을 마감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곧장 누가 등장했습니까? 케네디의 동생 바비. 그렇다면 또 다른 진짜를 기대하고서 엄청난 그 당시 68년에 그 열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바비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암살당했죠. 그렇죠? 비극적 집안 아닙니까? 그 암살당했고. 그리고 나서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클린턴이었어요. 클린턴은 그야말로 이 제2의 존 F 케네디가 되겠다라고 고등학교 때 이미 결심을 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대통령이 되고자 한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전직 김영삼 대통령이 고등학교 때 나는 이후에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그 자기 책상에다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꿈을 이뤘죠. 뭐 어떻게 아름답게 이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루셨죠. 근데 클린턴도 고등학교 때 이 존 F 케네디와 악수하고 한 그런 사진을 걸어둘 정도로 진짜 백이 정치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되시고 나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죠. 그건 사람마다 논란의 소진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별명이 슬릭 윌리, 그래가지고 뺀질이. 클린턴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 인간은 여론조사를 안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나? 그러니까 너무나 국민들의 어떤 생각에만 맞추려고 하는, 지도자란 건 때로 국민들의 의식의 레벨을 이끌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너무 이 인간은 자기의 재집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심지어 이 사람이 휴가 갈 때 어디로 휴가 갈지까지도 다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휴가 가서 골프를 치는데 그 카트를 타고 다녀야 되는지 걸어야 되는지 어느 게 그 자신들의 타겟층, 중산층에 그 타겟되는지 그걸 물어보기도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하도 미국의 여론조사가 발달돼 있어서 이 한국도 이거 너무나 외국 배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특히 미국을 우리는 엄청난 큰형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론조사의 폐해가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우리는 정반대죠. 당선되고 나면은 진보 대통령이든 보수 대통령이든 지멋대로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보시고 계시지만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나치게 여론조사에 추종하는 것에 대한 환멸감. 클린턴도 리얼싱이 아니었네? 라는 어떤 그런 속에서 웨스트윙은 대히트를 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바틀리는요, 클린턴처럼 섹스 스캔들 안 하죠. 백악관에서 집무실 중간에 퍼스트 레이디랑 열렬하게 막 키스하고 같이 방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중간에.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클린턴과 힐러리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그러니까 가족의 가치도 가지고 있죠. 난잡한 섹스 스캔들 안 발생하죠.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국민 통합적이죠. 또 그리고 서민을 위하죠. 어린이를 위하죠. 아주 그 이상적인 이 어떤 그 모델이죠. 그런 점에서 미국의 시민들은 이 70년대 이후에 정치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웨스트윙에서 보면서 엄청나게 폭발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솔킨이라는 작가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의 연인들을 비롯해서 탁월한 작품은 다 만들었는데요.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근데 이 작가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예요? 이 웨스트윙에 나오는 대통령이 피부색이 뭡니까? 백인이죠. 전형적인 주류 백인이에요. 전형적인 앵글로 섹슨 계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이리시긴 한데 아이리시도 이제는 주류가 됐죠. 원래는 마이너리티였지만. 그러니까 전형적인 미국의 스테레오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솔킨조차도
소르킨조차도 미국의 지금 앞으로 20, 30년 내로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건 만들면 장사가 안 되죠. 왜? 그건 비현실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를 만들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웨스트윙 시리즈 다음에 웨스트윙의 그 인기에 힘입어서 커맨더 인 치프라는 리드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커맨더 인 치프? 여성 대통령을 모델로 한 드라마인데 소르킨만큼 힘있게 만들어지는 못했어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상상한 것은 부분적으로 현실화됐죠. 힐러리 상원 의원이 아슬아슬하게 그만 예비경선에 패배하셨죠. 뭐 예비경선에만 통과하면 대통령이 되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커맨더 인 치프조차도 상상을 했죠. 하지만 흑인 대통령이라는 이건 솔킨 같이 뛰어난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보수 쪽에서 웨스트윙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존 맥케인 같은 개혁 보수에 의한 어떤 웨스트윙, 이건 이 사람들도 꿈에 꾸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의 정의를, 보수란 기득권을 지키는 것, 이렇게 어느 연세대 특강인가요?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한마디 말을 빠뜨리셨죠. 뭘 빠뜨리셨냐면은 한국, 괄호치고 한국의 보수에 대한 정의. 이렇게 하셨을 때 보수란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마치 보수란 결코 기득권만을 지키지 않습니다. 개혁 보수도 얼마든지 성립합니다. 한국에서는 개혁이란 말과 보수라는 말은 물과 기름같이 보이지만 미국의 위대한 보수, 유럽의 위대한 보수들은요, 얼마든지 개혁적 보수일 수 있습니다. 저는 존 맥케인의 열렬한 팬입니다. 존 맥케인이 바로 개혁적 보수예요. 근데 개혁적 보수라는 웨스트윙 드라마, 이것도 만들기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미국의 영화와 드라마는요, 굉장히 항상 현실을 앞서갑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미국의 독립영화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미국에 가시면 헐리우드 영화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 한 몇 달 동안 독립영화만 쭉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문화예술하는 분들이 시대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영화라는 건 항상 현실을 앞서가는데 이번에는 정치가 현실을 훨씬 더 앞질러 버렸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올해의 정치라는 것은 미국인들의 영화인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상상력의 시대를 열었다. 단지 오바마가 아니라 오바마와 맥케인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오바마한테만 이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맥케인도 정말 관찰해야 될 대상입니다. 특히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정말 그 맥케인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정치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던진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나눠드린 한 페이지 거기에다가 제가 퀴즈를 하나 냈죠. 중간 부분에 보면 4번, 다음 정치인 중 아래의 문장을 발언한 이는 누구인가? 여기 문장 발언이 우리는 계속되는 거짓이나 협소한 선택 메뉴들을 혐오한다. 그러니까 희망이 다시 미국에 부활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영적인 삶이 GDP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1번 레이건, 2번 오바마, 3번 빌 클린턴, 4번 힐러리 클린턴. 정답. 레이건. 자, 정답.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레이건 한 표. 그 다음. 힐러리 한 표. 그 다음. 오바마. 다 한 표네? 클린턴. 다 한 표. 어느 클린턴이요? 남편? 빌 클린턴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다양하게 나오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말, 우리는 계속되는 거짓이나 협소한 선택 메뉴를 혐오한다. 이건 오바마가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희망이 다시 미국에 부활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돼. 이건 빌 클린턴이 92년도 과거에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의 가치와 영적인 삶이 GDP만큼이나 중요하다. 이건 다시 오바마가 한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다 대답하신 분들은 맞기도 하고 뭐 틀리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식으로 이게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오바마가 실제로 말한 것이긴 한데 이게 벤치마킹한 걸 베낀 거예요. 누구 걸 베꼈겠어요? 네? 누구 걸 베꼈겠습니까? 클린턴. 클린턴. 미국 민주당의 어떤 그 스타인 클린턴 걸 베꼈습니다. 이게 클린턴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클린턴이 이 제3의 길이라는 창조적인 아주 그 대안을 내신 대통령이시죠. 그러니까 이 클린턴이 했던 말이죠. 이걸 오바마가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대로 옮겨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희망이 다시 미국에 부활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하나의 국가가 돼야 된다. 이것도 오바마가 뭐 의도적으로 클린턴을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모르겠지만 클린턴과 굉장히 유사해요. 마지막 오바마가 말했지만요. 이건 누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냐면요. 힐러리 여사께서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영적인 삶. 근데 참 그 힐러리 여사 입장에서 참 짜증나는 게 오바마가 이 얘기를 하니까 모든 미국 국민들이 환호성을 했는데 힐러리가 이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진짜 얻어 터졌어요. 엄청나게 얻어 터졌습니다. 미디어들이 힐러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 미국 그 용어 중에 플레이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레이키. 이게 뭐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계룡산 도사 같다. 그 지하철 타고 가면은 도에 관심 있는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치인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 뭐 도를 믿읍시다. 이거 완전히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우리 미국도 정치가 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온갖 미디어들이 힐러리가 드디어 뉴에이지 이 계룡산 도사식으로 희한한 거기에 말려들었다라고 하고 하도 얻어 터져가지고 힐러리가 나중에 말을 걷어들였죠. 사실은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오바마가 이야기했을 때는 이 엄청난 환호성을 받습니다. 제가 이 퀴즈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오바마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퀴즈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 퀴즈를 드린 이유가 사실은 오바마와 과거의 92년 빌 클린턴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힐러리와 그 논쟁을 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힐러리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세상에 힐러리로서 가장 큰 강적이 누구냐면요. 민주당 출신 인사 중에서 힐러리가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강적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IQ로는 더 힐러리를 누를 사람이 없지만 도저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오바마를 제외하고. 그렇죠. 남편이에요. 빌 클린턴을 누를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 빌 클린턴의 여러 가지 어필이 힐러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힐러리는 누구한테 진 거냐면요. 오바마한테 진 게 아니라 어쩌면 남편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91년도에 남편이 21세기의 오바마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바마의 입장이라는 건 묘한 겁니다. 한편으로 오바마는 클린턴의 21세기적 업데이트 버전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90년대를 비판하죠. 굉장히 좀 뭐랄까요. 묘한 어떤 그 복잡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퀴즈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을 헷갈리시게 하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좀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게끔 그러니까 오바마라는 거와 그 빌 클린턴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힐러리 그 의원 입장에서 참 억울한 게 또 하나 있죠. 뭐냐면은 그 9.11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엄청난 강경 보수주의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지 않으면 그건 죽일 놈 같은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힐러리는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두고두고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실수를 하게 되죠. 뭘 하게 되냐면 전쟁 결의안, 부시 대통령의 전쟁 결의안에 백지 위임을 해줍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그 대량 살상 무기가 지금 이라크에 존재하므로 이라크를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부시 대통령의 말을 뭐 힐러리 입장에서 생각해주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대통령이 그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여기서 나라는 건 힐러리가 싫어하는 부시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정의 최고 통수권자가 설마 거짓말을 했겠어? 심층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CIA 정보를 가지고 조사를 했겠지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힐러리 입장에서는 절호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민권 변호사로서 그 다음에 미국의 비주류 여성 운동가로서의 입장에서 이제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어떤 남자보다 더 강경하고 마초주의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정치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동료 상원의원 일부가 말렸어요. 저기 힐러리 그러지 말고 밥 그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너 밑에 직원들이 올린 보고서 읽어봤어? 100페이지짜리? 거기 보면 대량 살상 무기가 뭔가 이상해. 이게 말이 안 돼. 그거 너 읽어봤으니까 힐러리가 그건 안 읽어봤는데? 그래, 그거 읽어봐. 그리고 나서 힐러리는 잊어버립니다. 왜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잊어버립니다. 그걸 읽어봤다라면 어딘가 찝찝함을 알았을 텐데, 힐러리는 그냥 백지수표에 위임장을 던져줍니다. 그리고서 결국 이라크 전쟁은 엉망진창이 지금 되었죠. 엉망진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말이에요. 그 당시 힐러리가 일생일대에 자기의 정치적인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게 그만 일생일대의 오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92년도에 빌 클린턴과 힐러리는 그야말로 변화의 사도였습니다. 체인지 에이전트였어요. 그들은 특히 그 중에서 남편보다 힐러리는 훨씬 더 운동적입니다. 훨씬 더 시민운동적이고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남편은 훨씬 더 중도적이에요. 그러니까 힐러리 입장에서는 정말 인생이 페어하지 않아요. 민주당의 어느 누구보다 진보적이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마녀 사냥도 제일 많이 당했던 사람인데 지금 어느덧 자신은 그만 변화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체제의 일부가 됐어요. 그 부시 체제의 일부로 자기도 모르게 전락해버린 겁니다. 대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랬을까라고 아마 힐러리는 자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 걸 길게 못 보냐면요. 2004년도에 그 오바마와 같은 아웃사이더, 오바마가 될 뻔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2004년도에 오바마와 같은 돌풍을 일으킬 뻔했던 그 돌풍의 반 정도 일으켰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그렇죠. 하워드 딘 주지사라는 사람이 엄청난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하워드 딘 주지사는 이 버몬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주의 주지사 출신으로 처음에 이 사람이 대선 후보의 대열에 들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신세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뭐 김동길 교수님 같은 분 대선만 되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극단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그랬어요. 어디서 이상한 사이코가 어떻게 등장했나라고 할 정도의 반응까지 보였죠. 근데 이 2004년도에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같이 연설하는 연단에 앉았어요. 존 캐리, 에드워드, 그 다음에 하워드 딘이 앉았어요. 근데 하워드 딘이 먼저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 캐리나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져요. 뭐 별것도 아닌 인간이랑 같이 대선 후보로서 앉아있는 게 짜증나잖아요. 사실 굉장히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워드 딘은 나와가지고 첫 마디가 뭐였냐? 첫 마디가 2004년도에 뭐였냐면 나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합니다. 그 순간 존 캐리 후보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다시 들어보니까 나는 이라크 전쟁에 원천적으로 참여한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존 캐리가 뭐라고 비슷한 말을 내뱉었냐면요. 저 또라이. 내가 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저런 극단적 모험주의자와 내가 같은 테이블에서
참 연설을 해야 되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 딘풍이 일어납니다. 딘풍. 과거 우리나라 노풍식으로 얘기하면 딘사모. 딘을 사랑하는 딘사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뉴욕에 뭐 워싱턴에 각 그 스타벅스 카페가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딘사모 친구들이 오프라인에 만나가지고 스타벅스 카페에 한 2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2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 real thing. 드디어 우리 미국에 real thing이 나타났다. 자기가 비록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게 되면은 매장이 될지 모르지만 용기 있게 진실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이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딘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딘풍이죠. 근데 역사라는 건 항상 그렇게 의도한 데만 되지 않아서 딘풍이 일어나고 이 하워드 딘은 지금 오바마의 열풍이 일어나게끔 민주당의 조직적 기반을 엄청나게 닦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그만 중간에 이 선거 운동상의 전술적 미스 때문에 중도 퇴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한 예비 경선에서 지고 나서 이렇게 막 격정적인 연설을 하는데 그 격정적 연설의 제목이 모습이 너무 좀 극단적 괴물 같은 거예요. 아주 생경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이스크림 연설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연설, 그 연설이 언론에 나오게 된 다음부터 아주 막 지지율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워드 딘은 오늘날 오바마의 열풍의 토대를 만든 가장 강력한 1등 공신입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2004년도에 리얼 띵이 잠시 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힐러리는 안타깝게도 변화의 사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떤 자신의 이미지가 변질된 기득권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논평가들이 이번 힐러리의 패배를 놓고서 힐러리의 책임자 마크 펜이라는 사람의 전술적 책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건 일면적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전 세계 가장 최고의 여론조사가가 있다면 제가 보기엔 마크 펜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마크 펜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을 따를 여론조사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도 이 사람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말 명저입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마크 펜이라는 사람이 전술적 실수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힐러리 자체가 지금 올해 2008년의 시대 정신과 상당 부분 맞지를 않은 거예요. 힐러리라는 제품은 더 이상 쿨한 제품으로 보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서 있다면 누가 더 쿨하겠습니까? 당연히 스티브 잡스가 더 쿨하죠. 빌 게이츠는 이미 기득권이 돼버렸죠. 스티브 잡스는 여전히 아웃사이더적인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힐러리는 그만 본인의 현재 민주당 사람 중에서 가장 IQ가 높고 가장 정책적으로 탁월하시고 품위도 있으시고 따뜻하시고 언론에 나오는 차가운 이미지는 언론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따뜻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아주 배려심이 높으시고 힐러리는 참 인간이 싸가지가 없는 그러니까 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람이 차갑습니다. 상당히 정치적 동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미지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커튼 뒤를 열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힐러리의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지만 2008년의 시대 정신은 힐러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특히 왜 그러냐면요. 이 2008년에 보면은 지금 이 미국은 민주공화국 전 세계에서 민주공화국을 가장 먼저 세운 나라는 미국입니다. 유럽 친구들이 반미적인 성향들이 좀 많은데요. 그 반미적 성향 중에서 일부 이유는 이 인간들이 상당히 귀족적입니다.
그 유럽은 아직까지 되게 귀족적인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자유로움을 참을 수 없는 그런 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반미주의가 꼭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진보주의자들한테 엄청 욕을 얻어먹을 얘기니까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건 이 인간들이 DNA 속에 귀족주의적 그 특권 의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유럽에는. 그러나 미국은 태생부터가 제가 그 미국 인문 수업 시간에 Far Away나 이런 영화에서 보여드렸듯이 태생부터가 덜 특권적인 거 아닙니까? 누구나 뭐 말 달려가지고 깃발 꼽는 게 임자죠. 누가 귀족이냐가 아니라. 그래서 미국은 민주공화국이죠. 그런데 2008년에 미국이 민주공화국인가? 대단히 의구심이 들죠. 그러니까 왜 오바마가, 왜 맥케인이 그토록 상승할 수 있었는가는, 왜 힐러리가 그러지 못했는가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민주공화국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요. 제가 부시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 제가 한 달 지나서 어디 언론에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시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랭킹을 매긴다면 꼴찌에서 두 번째일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매긴 적이 있었는데요. 기분 좋게도 존경하는 미국의 사학자 교수님들이 한번 랭킹을 이후에 한 3년인가 4년이 지나서 매긴 적이 있었는데요. 저랑 랭킹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보적이라서 부시 대통령을 비판한 게 아니라 단적인 예 하나. 부시 대통령이 가지는 이론 중에 하나,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론이죠. 대통령이 도청을 하고 싶다면 뭐 어떠한 제약도 없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고문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공화국일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아직도 미국을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 이게 공화주의의 핵심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미국에서 오늘날 19세기도 아니고 21세기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원할 수 있는 걸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 실제로 부시 대통령은 이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트리나 재난에서 보여지듯이 자기 연고주의 인사, 그러니까 인사의 파행성, 견제와 균형의 파괴, 서민들에 대한 철저한 이 둔감함, 그리고 선거 캠페인 때 개혁적 성과를 내는 후보이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사실상 되고 나서는 오직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정책. 아주 일관되죠. 지금 논란이 되시는 어느 분과도 상당히 닮아 있죠.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는 점에서, 특권 계급을 위하는 점에서, 연고주의 인사를 한다는 점에서, 그 두 분이 결과적으로 어떤 점에서 또 비슷하게 되느냐. 둘 다 지금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론 지지율 저하,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신기록을 부시 대통령은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또 어느 분도 이미 갱신을 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008년도에 오바마 현상이라는 것은 이 미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성격을 지나치게 잃어버리는, 타락하는 것에 대한 극단적 위기감이에요.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 위기감이에요. 실제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얘기가 굉장히 극단적 얘기로 들렸을지도 모르는데, 오늘날은요, 미국 보수와 진보가 합의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이미 미국이란 거대한 괴물은 퇴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 얘기했다가는 무슨 극단적 좌파로 몰리기 딱 쉬운 얘기인데, 오늘날은 보수, 토마스 프리드만, 많은 사람들이 이 퇴조를 이야기하죠. 토마스 프리드만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진 않지만, 자카리아라고 하는 뉴스위크 편집장이 얼마 전에 포스트 아메리카의 시대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2008년도에 오바마라고 하는 극단적 현상, 힐러리라는 거대한 어떤 거인을 무너뜨린 현상이라는 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죠. 그리고 맥케인의
특성도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졌는데 죄송해요. 한 15분 정도만 더 얘기를 하고 끝낼까 하는데요. 한 15분 정도 더 해도 되겠죠? 너무 얘기가 길어서 지겨우시고. 7분.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적당히 한번 제가 매니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 존 맥케인이라는 사람도 오늘날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가 아니라면 절대로 등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화당에서 이 사람은 완전한 왕따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테나? 한나라당의 고진아 의원 잘 모르시죠? 대중적 스타가 아니라서. 고진아 의원이라고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386 출신의. 한나라당에선 얼굴도 안 마주쳐요, 사람들이. 지금은 아마 낙선되셨죠? 지난번 의회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 뭐 저런 인간이 제발 좀 저 열린우리당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 안 가고 자꾸 의원총회에 나오는 거야? 라는 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존 맥케인이 그런 의원이었어요. 완전한 왕따였습니다. 왜냐하면 존 맥케인은 공화당 현재 주류들이 가지고 있는 거와 상당히 다른 개혁적 피를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선거 자금. 선거 자금에 있어서 금권 정치에 단단하게 결박되어 있는 미국에서 이 돈잔치 선거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 이건 공화당에 있어서 엄청난 위협이 되죠. 근데 이 존 맥케인은 이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이라고 하면은 금권 선거 타파에 앞장을 서야 될 인간들인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멱살을 잡듯이 얘기하는, 야, 니네 진보라며. 너네 진보라며. 진보면서 왜 금권 선거에 대해서 너네 왜 그렇게 목소리를 안 내? 너 내가 법안 제출할 때니까 좀 같이 하자. 별로 같이 안 해요. 별로. 계속 민주당에서도 같이 하는 척하면서 왕따를 당했었죠. 그러다가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죠. 국민들의 금권 선거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면서 드디어 맥케인 의원의 선거자금법이 몇 년 전에 입법화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철저한 개혁적인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공화당의 귀족주의적 의원과는 달리 굉장히 서민적이에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런 인간들이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보좌관 알기를 노예처럼 부리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맥케인 사무실에 가보면요, 맥케인의 사무실과 보좌관들의 사무실에 구분이 없어요. 맥케인에게 있어서 보좌관은요, 그냥 동지예요, 동지. 이 맥케인의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아주 미국 역사상 최고의 난폭한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폭발하면요, 끔찍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원 외교위원회에 있을 때 상원 외교위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국가안보상의 위기가 아니라 맥케인의 성질 때문에 생기는 위기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괴팍합니다. 근데 그런 괴팍한 사람이지만 이 자기 주변 보좌관들이라든지 서민을 대하는 태도나 격이 없죠. 격이 없고 이 어떤 서민적 관점들을 가지고 있죠. 진짜 개혁 보수로서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부시와 맞서서 결국은 당선되기 어려웠죠. 그러나 민주당 사람들 속에 굉장한 인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2004년 패배하고 나서 2000년 패배하고 나서 민주당 쪽에서 제의가 옵니다. 저기 그러지 말고 그 이상한 인간들이랑 왜 같이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의까지 받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공화당에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선 후보의 기적과 같은 걸 결국은 쟁취를 해내죠. 물론 그 쟁취하는 과정에서 인생이란 공짜가 없죠. 쟁취하는 과정에서 그만 자기로서는 이 개혁적인 어떤 자질을 이렇게 여러 가지 퇴색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집권은 해야겠으니까. 그 얘기하자면 좀 긴데요. 그런 어떤 2008년이라는 것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로이다. 그 기로의 상황이 오바마와 같은 인물, 맥케인과 같은 왕따의 인물이 후보가 되는 엄청난 밀어올리는 힘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포인트만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맥케인과 오바마가 당선된다라면 진짜 리얼 띵으로서 계속할 수 있을까? 진짜 리얼 띵일 수 있을까? 사기치지는 않을까? 당선되고 나면 뭐 그런 거. 마지막으로 미국의 현 대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요거를 한 10분 하나당 5분 정도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방학 때 시간이 되시면 웨스트윙을 쭉 보시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거 캠페인의 리얼 띵이었던 사람들이 당선되고 나서도 정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리얼 띵이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빌 클린턴은 굉장히 사람이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차갑기도 하지만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릴 때 불우한 집안이었잖아요. 아빠는 엄마 패고, 자기 엄마 패는 아빠한테 어린애로서 용감하게 일어나서 엄마 패지 말라고 맞서서 아빠랑 맞짱을 떴던, 그러면서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클린턴이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당선은 돼야 되겠고, 당선이 돼야 자기 딴에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당선은 돼야 되겠고, 그렇다고 진보적으로 했다가는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복지 개혁 법안에 있어서 조금은 아니겠구나. 서민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내용을 가진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인간이 그거 통과시키고 나서 밤에 와서 복통을 일으킵니다. 백악관에서. 왜? 가슴이 아파서. 그러니까 자기가 재선은 돼야 되겠거든. 재선을 돼야 계속 좋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슴은 아픈 거예요. 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존 F 케네디처럼 멋진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만 전화를 한 통화 받습니다. 이 사람이 당선되고 나서 전화를 받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받느냐? 무시무시한 사람한테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누구냐? 엘렌 그린스펀. 누구예요? 엘렌 그린스펀. 누구죠?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미국에는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정치 대통령, 또 하나는 뭐예요? 경제 대통령. 연방준비위원회. 이 사람이 금리를 가지고 한마디 하면 전 세계가 출렁이잖아요. 그린스펀이 전화를 했어요. 빌한테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저기요, 다 좋은데 균형 예산. 함부로 과거 루즈벨트식으로 돈 쓰지 말고 균형 예산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지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라는 말을 조금 외교적으로 그들 특유의 외교적으로 합니다. 엘렌 그린스펀의 지지를 못 받는다라는 말은 곧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하고 빌 클린턴으로서는 무시무시한 악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빌 클린턴은 결국은 꿈을 접어요. 많은 서민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꿈을 접고 중도주의의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죠. 무슨 얘기냐? 이 웨스트윙 드라마에 나오듯이 선한 좋은 의지만을 가진다고 리얼 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현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현실이죠. 그런 점에서 과연 오바마가 리얼 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다소 회의적이에요. 왜냐? 오바마조차도 금권 선거의 그 압박을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죠. 제가 한 5분이 더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시사점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오바마가 과연 당선됐을 때 과연 얼마나 리얼 띵으로서의 현재의 기대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수많은 지뢰밭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뢰밭들. 이 부시 대통령이 퍼뜨려 놓은 지뢰밭도 있고, 이라크의 난장판. 이라크의 난장판을 단순하게 거기서 철군한다고 해결이 되진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조건 철군한다라는 나이브한 생각이 그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수많은 지뢰밭들이 있어요. 그리고 존 맥케인이 당선된다면 존 맥케인은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대한 리얼 띵, 티오도르 루즈벨트 같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점에서도 회의적이에요. 티오도르 루즈벨트라는 분이 어떤 분이 가치라 테프트 미략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외우는 과목을 싫어해가지고 저는 가치라 테프트 조약을 외우지를 못했는데 어떤 조약인지 혹시 아세요? 가치라 테프트. 뭐냐면은 우리 조선 땅을 놔두고 미국과 일본이 딜을 해가지고 이건 니네 먹어. 조선은 니네가 먹어. 라고 미국이 일본한테 양해해준 조약이에요. 그 조약의 당사자가 티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 시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대통령이겠지만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그리고 제대로 완전한 법안은 아니지만 이분이 없었다라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정말 위생적으로 불결한 소고기를 드실 거예요. 이제는 많은 언론에 회자돼서 유명한 얘기지만 이 시어도르 루즈벨트는 식품 안전에 대한 아주 좋은, 완벽한 법안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법안들을 제출해서 오늘날 미국이 식품에 있어서 많은 안전성들을 가져오게 된 아주 좋은 귀감입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항상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진보든 보수이든 제대로 된 인간은 다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국가와 공익을 생각하는 공화국의 대통령은 누구나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이 점차 지나치게 정부의 규제가 풀리면서 오늘날 이 쇠고기 도축장이나 이런 점에서 끔찍할 정도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어도르 루즈벨트는 그런 점에서 좋은 초석을 다진 분이신 거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시어도르 루즈벨트가 있었던 시대는 뭐가 있었냐면요. 촛불 시위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촛불 시위는 실제로 촛불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시민사회에서의 위대한 운동적 민주주의가 있었어요. 그러한 운동적 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어도르 루즈벨트는 그 힘을 가지고 수많은 개혁적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었죠. 근데 오늘날 존 맥케인은 어떻게 보면 다소 외로운 전사예요. 미국에서는 촛불이 켜지질 않아요. 미국이나 아시겠지만 그 외국에 오신 분들은 광화문에 나가보면 아주 경악을 하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다이나믹한 나라가 없죠. 근데 일부 학자들은 그래서 이 다이나믹을 무조건 나쁘게만 얘기하던데요. 물론 이 다이나믹이 때로는 나쁘게 갈 수도 물론 있죠. 근데 이건 대한민국이 가지는 엄청난 자산이죠. 만약 미국에 이런 게 있다면 존 맥케인은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개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현재 미국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대선의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이 대선 과정에서 누가 더 리얼띵인가, 그리고 과연 그들이 집권했을 때 리얼띵으로서 얼마큼 지켜낼 수 있고 얼마큼 지켜낼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국의 시사점은 언론에서 많이 보실 테니까 많이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한마디만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미국학과는 이 미국의 어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는 강점과 약점, 이것에 대해서 좀 균형감 있는 인식들을 특히 가지셨으면 좋겠다. 제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노출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친미와 반미의 구도. 제 수업 때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감히 외람되지만 참스키 같은 지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다 미국 잘못이래요. 아주 저는 진저리가 쳐져요. 그런 게 진보가 아닙니다. 진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성숙된 아름다운 건데요. 과학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 반면에 대한민국에서는 무의식 구조가 미국인들의 의식 구조보다 더 미국적인 분들이 참 많이 살고 있죠. 이번 광우병 사태 사실 그것 때문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 어떤 친미와 반미를 넘어서서 이번 선거 캠페인의 과정에서 보이는 미국의 어떤 역사적 전환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가 개혁을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투쟁하는 모습. 전 그거는 미국 정치가 아직은 조금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건 우리로서도 많은 걸 배우게 하는 그런 점이 아닌가. 그 점에서 우리 한국의 경우가 미국과 여러분들이 많은 비교와 또 균형감 있는 시각 속에서 대선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진짜 마지막 2분 정도 뮤직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왜 오바마가 그렇게 인기 있는가를 보시려면은 요거 하나만 보시면 It was a creed written into the founding documents that declared the destiny of a nation. Yes, we can. It was whispered by slaves and abolitionists as they blazed the trail toward freedom.
Yes, we can. Yes, we can. It was sung by immigrants as they struck out the distant shores, pioneers who pushed westward against unforgiving wilderness. Yes, we can. Yes, we can. It was the call of workers who organized, women who reached for the ballots, a president who chose the moon as our new frontier, And the king who took us to the mountaintop and pointed the way to the promised land. Yes, we can to justice and equality. Yes, we can. Yes, we can. Yes, we can. Yes, we can. Can. Yes, we can. Yes, Oh, yes, we can. Yes, we can. Yes, we can. Yes, we can to opportunity and prosperity. Yes, we can to opportunity and prosperity. Yes, we can heal this nation. Heal this nation. Yes, we can prepare this world.